전에 제가 어떻게 이제 그 공공건축과 인연을 맺게 됐는지 간단하게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빌드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2014년 늦게 한 11월에 이제 그 사무실을 열고 별로 하는 일 없이 가만히 강의만 나가고 있다가 2015년에 이렇게만 지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랑 이제 파트너 전보림 소장이 도서관을 좋아하니까 도서관 설계 공부를 좀 해보자 그런 바람이 몸에 좀 불어서 첫 프로젝트로 매우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울산에 도서관이 나왔길래 공모전에 냈는데 정말 너무너무 운이 좋게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건축을 하면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계속 공모전을 냈는데 2016년에 이제 그 작년에 당선됐던 도서관 납품을 하고 계속 냈는데 그냥 줄줄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이건 정말 괜찮은 작품이다 싶은 게 등수에도 못 들고 도대체 이게 무슨 까닭일까 계속 고민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2016년에서 사무실 문을 닫나보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막판에 정말 이제 기사회생으로 그 체육관 2개가 당선이 돼서 학교 체육관 2개 당선이 돼서 사무실은 살아났는데 그렇게 이제 멍하니 있다가 이제 다음에 전화 한 통을 받게 돼요. 근데 이제 안양에 있는 설계사무소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보니까 작품이 괜찮은데 우리는 안양에 있는 업체인데 우리는 되는 판만 들어간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 디자인이 좀 좋지 않으니까 당신네가 디자인만 해주면 우리는 100% 당선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이게 좀 충격을 받고 저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하고 그냥 대답을 하고 끊었거든요. 그쪽에서도 되게 황당해하면서 어떻게 이런 걸 안 받을 수 있지? 좀 그렇게 생각하는 분위기였어요. 이제 그 전화를 받고 이 판이 이런 판이 아니구나. 이거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되게 심각하다. 그런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줄줄이 떨어졌던 판들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용도나 뭐 규모나 이런 것보다는 심사위원들을 열심히 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 건축판의 특히 설계 공모판의 부조리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울분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블로그나 그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페이스북에 열심히 올리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뭐 별 반응이 없었지만 점점 호응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 또 기운을 받아서 좀 더 과격한 글도 써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제 글을 받아주는 조금 더 그 공적 영역을 발견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건축사신문에 글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글을 쓰니까 또 자리나 기회가 또 주어지더라고요. 이런 판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낫게 만들 수 있을지.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2020년부터는 이제 세관협에서 정책위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성시 건축총괄계획과가 된 거는 좀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2020년부터 이제 2024년까지 이렇게 지금 임기가 사실은 이제 끝났는데 좀 그 상황이 되게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국토부에서 설계공모제도 개선 TF 회의가 있어요. 거기 좀 비공식 회의긴 한데 여기에도 이제 멤버로서 참여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작년부터 건축사협회의 위원회가 하나 생겼는데 사실 전부터 있던 위원회인데 별로 역할을 많이 못했는데 이번에 위원장님을 새로 이제 모시면서 좀 의욕적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공정건축 설계공모 추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사실 이것도 지금 좀 와해 분위기이긴 합니다. 또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협의체라고 그 4개 단체가 모이는 그 협의체 회의에서 이제 세관협 대표로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관여하는 그 외부 활동이 이제 이 정도가 되는데 먼저 이제 화성시 건축총괄계획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 경력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스펙을 볼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력도 좀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연배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자질이 많이 필요한 일인데 사실은 제가 이제 진정한 총괄이 아니라 제 위에 총괄 단장님이 계세요. 제가 건축을 먼저 전공한 게 아니라 서울대 조경학과를 졸업을 하고 건축과를 이제 편입을 해서 말하자면 이제 학부를 2개를 다녔는데 임승빈 교수님이라고 이제 제가 다닐 때 교수님이셨던 지금은 환경조경나눔연구원 이사장이신데 이분이 총괄 단장을 원래 처음에 하셨어요. 홍대에서 디자인을 전공하시고 이제 도시에서 석사를 하시고 건축에서 박사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각 지자체에서 말하자면 계약직으로 디자인 자문을 하시는 분인데 예를 들어서 뭐 종로구에 있을 때는 이제 종로구청 쪽 일을 하셨고 지금은 고양시에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화성시에 계약직으로 오시면서 정확하게 직함이 디자인 기획관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님을 구비를 하면서 다른 지자체들이 지금 총괄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화성시도 그런 걸 운영을 해보자라고 시장님을 잘 설득을 해서 이분이 전부터 알고 계셨던 임승빈 교수님을 컨택을 하셨어요. 근데 임승빈 교수님은 건축과를 졸업하시고 도시와 경관, 그다음에 조경을 전공하셨지만 이 일을 다 혼자 맡기엔 어렵고 그리고 화성시가 여러 가지 조건이 건축뿐만 아니라 경관이나 도시계획 쪽에서도 좀 봐야 될 부분이 많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조경학과 자기 제자를 주로 고르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야를 3가지로 나눠서 도시와 조경, 경관 그리고 건축 각각 3분야에 이제 자기 제자였던 최영석 교수님, 주신하 교수님 그리고 저를 이제 불러주신 거죠. 그리고 디자인 총괄 계획관은 공무원이지만 김명진 디자인 계획관이 이제 맡기로 했고요.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서울대 조경과 패밀리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게 어떤 형평성의 문제에서는 약간의 공격받을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총괄 단장이 이걸 책임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가장 이 일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선정을 한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주로 이제 총괄단이 꾸려지기 이전에 진행됐던 사업들에 대한 자문을 주로 진행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총괄단이 꾸려지고 나서 다음 해쯤에 공공건축 선포식이라는 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선언문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성시가 이런 것들을 했고 앞으로 할 거다라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사를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공무원들을 위한 행사지 이걸로 뭔가를 이루기는 되게 좀 한계가 많은 그런 행사였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고 저는 어디까지나 화성시에 이제 좋은 공공건축이 들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제 이 일을 수락을 한 거였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거기에 심사위원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이게 이제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과제였죠. 그래서 첫 번째 프로젝트가 이제 궁평 유스 호스텔이라는 프로젝트인데 이게 궁평항이라고 사실 여기가 옛날에 시랜드 참사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화성시가 이제 아픔을 씻고 여기를 이제 유원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을 저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화성시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만을 다루는 전략사업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던 프로젝트예요. 근데 마침 당시에 전략사업부에 이 공공건축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주무관이 한 명 있었어요. 고창우 주사라고 지금 아마 직급이 올라가셨을 텐데 그분이 계속 이제 화성시에는 왜 매번 당선되는 업체만 계속 당선이 되나 그런 의문을 이제 많이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분이 되게 이제 솔깃해서 들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하는 심사위원을
심사위원으로 넣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 정말 좋은 안을 뽑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 심사위원을 꾸리는데 저만의 이제 리스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설득을 시키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었죠. 그러니까 그 저랑 상대하는 그 고창호 주사까지는 제 말을 믿죠. 제 말을 믿는데 이게 이제 주사 단계에서 되는 게 아니라 과장 국장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승인을 받을 것이냐라는 걸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참고 자료를 잠깐 열어주시면 여기 보면은 이제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수상 경력은 뭐 국내 대표적 건축상 최소 3회 이상 수상, 심사 경력은 어떠한 것들을 최소 이제 심사를 해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조건이 되진 않지만 특별 조건은 뭐현 국건위 위원이거나 현 지자체 총괄 건축가이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또 넣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비 심사위원도 뭐 젊은 건축가상 수상자여야 된다. 이렇게 사실 그 되게 좀 자기적으로 만든 듯한 느낌이 많이 드는 조건인데 이거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심사위원 풀인데 여기는 그렇게 많은 풀은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잘하시는 심사위원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먼저 선정을 해놓고 역으로 이분들을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냐를 역으로 이제 따졌을 때 앞에서 보시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일일이 다 검색을 해가지고 이런 조건을 만들어서 이제 문서를 드려서 심사위원 분들이 이 중에서 선정이 되고 그래서 당선은 그 핸드플러스에서 당선된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운영위원장을 하고 다음에 심사에는 예비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진행 상황은 다 보고 토론은 하지만 이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말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위원을 예비로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가 계속 이제 나중에 논쟁이 됐는데 다음에 하는 도서관 공모전까지는 예비로 운영위원이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이제 됐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것도 안 되는 식으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거를 좀 지워 넘겨줘. 다음을 보시면 그해 이제 가을에 3개의 도서관이 동시에 나와요. 화성시에서. 그래서 이게 사실은 3개가 이렇게 붙어서 나오면 안 되는데 도서관과에서 이거를 계속 같이 끌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간격을 좀 벌려서 시간도 충분히 주고 공모전에 냈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그 너무 오랫동안 끌고 왔던 거고 그 해 안에 3개가 다 사업이 이제 그 설계자가 선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어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반월도서관과 동탄도서관은 시기를 좀 비슷하게 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가게 하고 다음에 봉담아우리도서관은 그러니까 하나의 설계사무소에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다 참여하고 싶으면 3개는 다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반월도서관과 봉담아우리를 들어가던가 뭐 동탄과 봉담아우리를 들어가던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이제 간격을 좀 벌려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하나하나 프로젝트가 설계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 뭐 이렇게 휴일도 겹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흥행에는 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출작이 많지가 않았고 그래서 당선됐던 게 이제 반월도서관은 과연 건축, 그다음에 동탄도서관은 건축학동, 봉담아우리는 골드아키텍처 이렇게 당선이 됐는데 요거를 좀 반면교사 삼아서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그 설계 그 공모전 준비 기간을 좀 넉넉하게 잡아야겠다 그런 생각 많이 들었고 여기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심사위원 배분의 문제인데 이거를 처음에 운영위원회를 진행할 때 심사위원을 안배를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각 그 도서관마다 위원장급은 아마 이분이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 나머지 배분은 학교도 좀 배분을 하고 연령, 그다음에 뭐 성비, 그다음에 그 성향 이런 것들도 이제 배분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된 게 저희가 이제 운영위원회가 결정을 하면 그게 최종 결정 단계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위로 올라가니까 국장 단계에서 이 풀을 다 섞어서 랜덤으로 뽑으라고 지시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바늘도서관에 그 이민아 소장님과 이은경 소장님이 들어갔는데 저는 이 두 분이 이제 학교도 같고 출신 사무실도 같고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보는 시각이 비슷할 것 같아서 당연히 제가 배운할 때는 이 두 분을 떨어뜨려 놨는데 한 공모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공무원들이 기계적 공정을 앞세우는지를 이 사례를 통해서 깨닫게 됐는데, 즉 무엇이 목적인가를 잊은 거죠. 이게 저는 이제 그 운영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배분을 균형이 잡히도록 했지만, 그것이 이제 한번 그 기계적 공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손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좀 그런 부분이 좀 뼈아팠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2개 정도 더 기억에 많이 남는 사례를 더 소개를 해드리면 2022년에 이제 그 매성 주민 편익 시설 이 공모전에 나오는데, 이거는 처음에 기획이 굉장히 부실하게 됐던 공모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아닌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계획이 올라온 건데,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공모전을 내보낼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프로그램에 대한 자유도를 좀 높이자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한 공모에다 어울리는 형식인데 빨리 진행돼야 되는 거라서 제한 공모는 못 내고, 그래서 아마 참여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획이 부실하게 보였을 법한 그런 공모전인데, 저도 이제 그 욕먹을 걸 알면서도 이 워낙 조건이 안 좋은 거를 어떻게 끌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난관은 이제 기술 검토 과정에서 중요한 걸 놓쳤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화성시에 기계 주차가 안 되는데, 그게 이제 화성시 주차장 조례에 나와 있는데, 기술 검토 과정에서 화성시의 건축사 2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놓친 게, 화성시는 사실 기계 주차를 별로 생각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땅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도 그게 있다는 것을 놓쳐서, 이게 유튜브 생중계 중에 이게 이제 기술 검토가 제대로 안 됐다고 댓글로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심사위원 장 기획까지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근데 심사 중에는 그 조건을 다시 기술 검토에 그 조건을 넣어서 다시 볼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그건 무시하고 진행을 하자 해서 이제 당선자를 뽑았는데, 그게 이제 그 기계 주차를 안 쓴 안이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계 주차를 넣은 쪽에서는 우리도 주차 몇 대만 조정하면은 그것도 말이 되는 건데, 기술 검토에서 이거를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올라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민원이 많이 접수됐죠. 그래서 사실 재심사를 했어요. 재심사를 했는데 여전히 1등은 유지를 하고 아래 등수가 이제 바뀌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것도 기획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가슴이 아픈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화성시 독서문화공간 프로젝트인데, 이거는 화성시 전임시장, 서철문 시장이라고 이제 전임시장이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던 땅인데, 예전에 이제 농수산대학교 캠퍼스를 새로운 용도로 이제 리모델링하는 프로젝트인데, 그 건물이 되게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그 제일 좀 손대기 어려운 창고 시설부터 이제 바꾸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근데 이게 흥행이 엄청나게 성공을 했어요. 일단 제출물도 적고 제한 공모라서 10페이지짜리 PT 자료만 내면 되니까. 그래서 그때 접수했던 팀들의 명단을 제가 지금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건축사 사무소는 다 지원을 했다고 해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올렸는데, 그 쟁쟁한 분들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5등 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되게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 1, 2, 3, 4, 5등 안에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이제 김현 소장님이 당선이 된 그런 프로젝트였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화성시 공모전에 화들짝 되고 이후에 한동안 그 지원을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죠. 근데 이제 이런 개별적인 그
프로젝트보다는 정말 내부적으로 이제 중요하게 했어야 되는 것들이 심사위원을 어떤 식으로 선정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 공공계획과 한 분인 김은수 소장님도 오셨는데 이 공공계획과를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 이게 이제 총괄로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니까. 그래서 심사위원은 아까 제가 이제 공평 뉴스 호스텔을 진행을 하면서 먼저 제가 원하는 풀을 만들고 기준을 이제 역으로 만든 거를 했지만, 그거는 한 프로젝트밖에는 이제 생명력이 없는 거고, 계속 유지를 하려면 공모 과정을 거쳤다는 어떤 절차, 기록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를 담당하는 도시 디자인과에서 요 공모들 잘 거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응모를 하셨어요. 응모를 했는데 정말 그 중에서 저희가 뽑고 싶은 심사위원은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어떤 기준으로 볼 거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심사 기준은 말하자면 명목상의 심사 기준이고,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했던 심사 기준은 일단 포트폴리오를 받아서 자기 이름으로 발표된 좋은 퀄리티의 준공자는 있는지 제일 중점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 대표로 있는데 그 사람의 대표로 있는 건축 사무소의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준공작은 거의 없고 CG로만 도배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분들은 좀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대형 사무소에 있다가 1, 2년 전에 독립을 해서 설계사무소 차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배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작품이 없이 연구 실적만 있는 교수님들도 당연히 배제를 했고, 그 중에 이제 어떤 분들은 심사 경력이나 아니면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경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정말 이력서에 몇십 페이지 분량의 그런 심사 자문 참여 경력을 붙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우선적으로 배제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공정하냐라고 물으면 기계적인 공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대형 사무소에 있다가 독립한 분이 청렴하게 얼마든지 좋은 작품을 만들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을 배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공정한 건 아닌데, 저는 이제 리스크를 줄이고 싶은 거죠. 심사위원들이 정말로 자기 작품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건축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심사를 할 수 있을지를 먼저 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심사위원 풀을 조금씩 늘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공공계획과 분들도 그런 식으로 선발을 했는데, 지금 공공건축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가보면 저기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지금 현재는 아니고, 이게 왜냐하면 업데이트가 6개월마다 한 번씩 되기 때문에 아마 베스트 멤버일 때의 지금 화성시의 공공계획가 분들 이제 풀인데, 3번을 공공계획가를 뽑았어요. 그래서 2021년에는 12명이 지원을 하셨는데, 그 중에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린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때는 어렵지 않게 뽑았죠. 그 다음에 이제 2022년에 뽑을 때는 조금 더 힘들긴 했는데, 그 중에 또 괜찮은 분들이 계셔서 이때까지는 뽑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작년 9월에 56명이 지원했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선정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총괄팀이 소속되어 있는 도시 디자인과가 완전히 물갈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분위기가 이상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이제 다가가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 공공계획가 분들은 화성시의 사업에는 참가가 안 됩니다.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아마 파주시가 그럴 거고요. 어디에서는 이제 참여가 가능하지만 저희 화성시에서는 이제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불이익을 가지고 이제 참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사실 이 총괄 제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분들은 어느 지자체나 있는데, 화성시도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초기에 아마 도서관, 세계 도서관 여자으로 이제 공모전에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나왔던 기사인데, 지역신문 기자가 화성시청에 며칠 들러달라 하더니 이런 기사가 바로 올라온 거예요. 보시면은 민간 전문가 제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기사거든요.
이게 민간인에게 전체 총괄을 맡기는 게 이게 타당하냐. 그러면서 이제 그 민간 전문가가 이거를 이제 주물럭주물럭하면은 특정 업체에 뭐 이권을 몰아줄 수가 있다. 뭐 하여튼 이런 식의 그 총괄 제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기사가 이제 올라온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뭐 이럴 그 제가 워낙 춘천시나 이런 데서 험한 일들이 벌어진 걸 많이 들었으니까 넘어갔는데. 이게 이제 설문 문항인데 매우 구체적으로 당신 로비하신 적이 있습니까? 로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로비를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묻고 그다음에 공모전에서 어떤 부분에 불공정을 느끼십니까? 그리고 나중에 자정선언에 동참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런 것까지 이제 묻는 설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내가 로비를 했다라는 거를 시인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것보다는 어떤 부분에 불공정을 많이 느꼈느냐, 그리고 자정선언에는 참여할 것이냐가 이제 말하자면 조금 더 관심이 있는 부분이었는데, 예상보다 답변들이 매우 좀 저조해서 한 1200명 정도가 답변을 하셨고요. 저기 참고 자료로 잠깐 들어가 보시면 이제 불공정하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93.9%, 다음에 설계부모가 이제 어느 부분이 불공정하다고 느꼈느냐에서 사전 접촉 및 금품 제공이 이게 복수응답이니까 이제 더해서 100%가 훨씬 넘는데 사전 접촉 및 금품 제공이 61.5%, 심사위원 역량 부족이 절반 정도가 50% 정도 됐고요. 다음에 이제 학교나 지역에 편입된 심사위원은 이제 비슷하게 많았고, 다음에 그 지침 위반에 대한 그런 페널티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정선언 및 서약서 서명에 동참할 의향 96%면 이 정도면 이제 많이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답변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래프로 이제 뽑은 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전 접촉을 했다라고 시인하신 분이 이제 14.3%가 나왔고요. 금품이나 이 상하는 제안을 한 적이 있다. 저 이제 파란색이 한 5%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되는데, 재밌는 거는 심사위원에게 금품 관련 제의를 받아본 적이 있느냐의 비율이 10%가 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심사위원한테 직접 로비를 하기도 하지만 심사위원이 역으로 로비를 제안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충격적인 수치였고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그 위원회가 지금 이제 망가지는 분위기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참여하고 있는 그 국토부 TFA가 있는데, 그건 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4월 1일에 그 설계공모 운영 지침이 이제 바뀌었죠. 그때 바뀐 가장 큰 두 가지 항목이 심사위원 비공개 여부.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이면은 심사위원을 비공개를 하자. 그다음에 이제 심사 총량제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에 12번, 한 달에 2번 이상 하는 경우에 사실 페널티가 없죠. 하지만 그걸 못하게 하자라는 것까지만 이제 얘기가 된 건데, 그걸 할 때 그 심사위원 비공개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감론을박이 많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국토부가 한번 그 각계 전문가 그 건축계를 대표하는 뭐 단체에서 한 명씩 보내서 회의를 좀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박기범 과장님이 이제 건축문화 경감과에 계실 때 이제 했던 회의인데, 그분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 비공개를 하려는 취지 자체가 원래 그 설계공모 운영 지침에 있는 그 공개 취지는 해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LH 프로젝트만 좀 비공개를 하면 어떨까? 어차피 LH는 다 로비판이니까 거기는 오히려 비공개를 하는 게 좀 작은 업체들한테 좀 유리하게 작용하는 점도 있고, 오히려 조금 더 괜찮은 안들이 들어오고 그러더라. 그래서 이제 그 비공개를 하기로 한 건데, 그래서 그 금액선을 어디에 맞추면 좋겠냐. 그래서 이제 한 20억 정도면 LH와 일반 공모가 좀 나눠지지 않을까 해서 이제 20억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회의가 시작됐고, 박기범 과장님이 그만두시고 이제 안광열 과장님이 이제 새로 오셨는데, 그 회의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말에도 했고 올해 초에도 한번 또 했는데, 지금 주요 안건은 이제 건축 허브 시스템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거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스코어러의 국토부 버전인 거죠. 그걸 지금 만들고 있고, 거기에 지금 심사위원
3,000명 정도 등록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심사위원 총량제를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그 모 심사위원의 그 실제 심사 참여율을 알기 위해서 이제 여기저기를 뒤지던 일이 이제 없어지는 거고, 이 허브를 통해서 이제 심사에 참여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그게 등록이 되게끔 그렇게 하는 시스템을 지금 국토부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오늘의 결론 정도가 되는 건데, 사실 여기에는 결론이라기보다는 화두만 잔뜩 있어요. 과연 이 설계 공모판에 답이 있나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어떤 것을 대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설계 공모로 나오는 그 설계비의 금액대가 이제 1억 원이 되니까 1년에 1,000개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마 올해는 좀 줄 것 같은데. 그래서 심사위원 한 명당 평균 5회를 심사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한 심사위원이 1,200명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의 그 공정하고 능력 있는 심사위원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제가 화성시 그 총괄 계획과를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 본 풀이 있어요. 여기 서울시에서 돌아다니는 풀, 뭐 이런 풀, 저런 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심사하면서 저건 괜찮다 해서 생각했던 분들 모은 풀이 있는데 한 120명을 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때 과연 저 10배가 되는 멤버, 그 인원이, 저것도 이제 정말 그 보수적으로 잡은 인원인데 되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저의 이제 우려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 설계 공모로 나오는 프로젝트가 1억짜리가 1억 이상인 게 맞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로비나 금품 제공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것만이 불공정이냐? 그런 것이 오가지 않는, 뭐 서로 이번에는 내가 밀어줬으니까 다음에 너가 밀어줘라, 그런 것도 불공정 아니냐? 유명 건축가가 PT에 나와서 자기 얼굴로 말하자면 로비를 하는 그 돈이 오가진 않지만 얼굴로 로비를 하는 거는 그런 거 공정하냐? 이런 거에 대한 의문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공공건축가분들이지만 그 공공건축가분들에 대한 공격도 있었잖아요. 그들만의 리그 아니냐? 그래서 이제 서울시 건축사회에서도 그거에 대한 이제 불편한 시각들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 저희 프로젝트 서울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공모전도 성격도 그렇고 심사위원도 그렇고 분위기가 이제 그 강병근 교수님이 되신 다음부터 총괄이 많이 바뀌었죠. 그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 타겟을 사전 접촉과 금품 행위부터 근절하자를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지고, 그리고 심지어 로비하는 회사들도 요즘에 로비 때문에 너무 수익성이 떨어져서, 왜냐하면 로비의 대가가 금액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들도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계에서 너무나 큰 마이너스라서 어떤 논란은 조금 뒤로 하고 사전 접촉과 금품부터 좀 근절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고, 또 다른 고민은 이게 이제 전략이 좀 다른데, 하나는 전체 판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좋은 설계 공모의 수를 늘리는 것에 집중할 것인가. 근데 사실 지금 둘 다 되게 힘든데, 특히 좋은 설계 공모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다들 좀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점일 거예요. 이게 그 얼마 전까지는 그럭저럭 운영이 되던 그 총괄 제도가 조금씩 와야 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좋은 판들이 없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투 트랙을 좀 나눠서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의 생각인데, 어떻게 했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했나, 뭐 이런 것들을 잠깐 돌아보면, 이제 저는 이제 건축 설계 공모 운영 지침의 변천을 이제 열심히 따져보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2000년대 중후반부터 계속됐던 건축 기본법에서부터 출발한 어떤 그 장구한 역사의 흐름이 있거든요. 벌써 20년 가까이 된 흐름이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민간 전문가, 그다음에 국건이, 요즘에 국건이는 뭐라는지 모르겠지만 저번 기까지는 열심히 활동을 많이 해주셨죠. 그다음에 아우리도 많은 도움이 있었고, 국토부도 이제 박기범 과장님 같이 건축 말하자면 내부의 사정을 잘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해주셨고, 변화가 있었죠. 한 가지 그 심사위원을
그 공부 당시에 공개 명단을 공개하는 것만 해도 이 건축 설계공모 운영 지침의 역사의 변천에 따라서 그게 할 수 있다 해서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로 쭉 변해온 역사를 보면 어떤 일정한 방향성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의무가입으로 인해서 이제 대한건축사협회 윤리규약 그 안에 이제 윤리 규정이 있고 그런데 이걸 전면 개정을 하면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 27조인가 29조인가에 이제 설계공모 관련된 항목이 있어서 이거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국토부에 징계 신청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게 이제 12개월까지 영업 정지가 가능한데 이게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윤리가 이것 때문에 열린 적이 없어요. 윤리는 오로지 그 면허 대여에 관해서만 열리고 있고 그 실제로 되어 있는 윤리규약, 윤리규정 이거를 위반한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윤리가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죠. 또 이제 건축사협회에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먹혀들지 않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작년에 이제 사전 접촉 시도 행위가 많이 발각이 됐고 그것 때문에 프로젝트 서울에 명백하게 몇 번 A양은 사전 접촉 시도 때문에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이런 사건도 있었고 제주도에서는 한번 크게 이렇게 문제가 돼서 재심사를 하기도 했고 그런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그거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요. 박기범 과장이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진짜 백약이 무효하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박현희 소장님이 한번 그런 말씀하셨죠. 로비하는 사무실을 가장한 전화를 돌려서 그거를 낚아채는 심사위원들을 처벌을 하던가 어떻게 대응을 하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박기범 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거 처음에는 될지 몰라도 바로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들이 다 생길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거는 오래 못 간다.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민간 전문가 활용 말하자면 이제 총괄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법률이 지금 건축기본법과 그 서비스산업진흥법에는 좀 미약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제도로 규정한 게 이제 공공건축특별법인데 그게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고 사협회가 이제 반대를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거기에 그 총괄 건축가, 공공 건축가라는 용어 때문에 이제 반대를 한 건데 용어뿐만이 아니라 그 총괄 제도나 공공 건축가 제도에 대해서 사협회가 좀 많은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오는 얘기가 진흥원, 건축진흥원에 대한 얘기인데 그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을 보면은 5장 전체가 건축진흥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건축진흥원이 없어요. 그거를 이제 건축학회에서 주도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걸 왜 건축학회에서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의무가입이 된 상황에서는 사실 사협회에서 주도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축진흥원을 만들면 거기서 설계 공모를 좀 제대로 기강을 잡고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될 텐데 그것도 지금 이제 일이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 공모전에 둘러싼 다른 생각들이 교차를 하고 있는데 심사위원 공개냐 비공개냐에 대한 논쟁은 제가 작년에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심사위원 중심파냐 시스템 중심파냐의 문제고 심사위원 중심파는 나에게 선택의 권리를 달라라는 거고요. 내가 심사위원을 보고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권리를 달라는 거고 시스템 중심파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면 정말 공정해지지 않냐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심사위원 중심파 입장에서 완벽한 시스템은 있을 수 없고 어딘가는 정부가 세기 마련이고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되고 만다라고 이제 반박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중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목적 있는 공정과 기계적 공정의 이제 문제인데 말하자면 시스템 중심파는 좀 기계적인 공정에 대한 거고 저는 모든 공정에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목적은 좋은 공공 건축이 지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 방향타가 조금 더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공모전을 기획해 본 입장에서는 공모전 흥행이 중요한데 여기에 약간 저는 양가적인 생각이 있는데
너무나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건축 설계업에 그 에너지가 낭비되는 게 안타까워서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뭘 할 수 있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실태를 파악하자. 이게 이제 처음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시행한 것이 아까 보셨던 그 설문지예요. 근데 이제 만족할 수 있는 답도 있고 그렇지 못한 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심사위원 중심파든 시스템 중심파든 다 공통적으로 합의를 본 게 공모전에 철저한 디지털 아카이빙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스코어 같은 데서 이런 것들 아카이빙을 제대로 하면 정말로 깨끗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얻어질 거고 그걸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 공모전을 선택하던가 심사위원을 고를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국토부에서 건축 허브 시스템으로 만들고 있는데 얼마나 성공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올해는 테스트로 이제 몇 개 프로젝트를 가동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내년쯤이면 정식으로 이제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지금 그 공모전 시스템에서 가장 그 구멍이 크게 나 있는 게 적발 시스템이 전무하다는 거, 고발 시스템이 전무하다는 거. 그게 지금 건축사협회에서는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부조리 신고센터 이용해 보신 분이면 아실 텐데 거기에 자기姓명을 적어야 되는 부담이 있어서 그거 제발 좀 익명으로 하자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익명으로 하면 이제 무고에 대한 어떤 그 필터링이 좀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도 좀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각 문제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지가 다 다르거든요. 이거는 건축사협회 안에서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이거는 국토부를 거쳐야 되는 문제, 이거는 국회를 거쳐서 본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들이 다 산적해 있어서 정말 문제들이 여기저기 많이 퍼져 있는데 정말 여러 각계의 노력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렇게 문제만 던지고 PT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